그날 저는 커뮤니티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풍선과 고급 음식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며느리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사람들 사이를 거닐고 있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의 허영 가득한 자랑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며느리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주민등록 등본, 유흥업소 시절의 사진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카드 명세서들까지 말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지나쳐 단상으로 걸어갔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리더군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벅찬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의 졸업사진이었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20년 전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던 이미숙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맨 앞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서더군요. 저 아이가 옆집에 살던 미숙이가 맞다며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던 그 아이라고 외쳤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스크린에 차례차례 공개되는 동안 그 아이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 모든 이야기에 막을 올리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며느리가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혐오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저 여자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부잣집 딸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냐고 따졌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더군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 며느리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였죠. 며느리의 화려했던 생일 파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남은 건 깨진 케이크와 쏟아진 샴페인뿐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는 통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끝냈죠. 남편의 원한도 제 억울함도 모두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센터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저녁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그 아이가 만들어낸 화려한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봤죠? 제가 해냈습니다. 당신의 제사상을 엎었던 그 아이에게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내렸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먼 친척이라고 부르던 그 모욕, 제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오만함, 제 집을 팔라고 강요하던 그 악랄함, 모든 게 응징됐습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줄곧 혼자 살아왔어요.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집이 제 보금자리였죠. 새벽 5시면 일어나 낡은 상가 건물로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쓸어내는 일이 제 생계의 전부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집이 있었고 큰 욕심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런 제게 어느 날 민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상대는 이율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참으로 곱상하게 생긴 아이더군요. 민준이는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가 유학파 출신이라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에다 낡은 연립주택에 사는 제가 그런 부잣집 딸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갔지만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라는 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바쁘신 분이라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시절이 잠깐 떠올랐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서류를 검토하는 게 제 일이었죠. 위조된 계약서나 조작된 신분증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죠. 결혼 후 며칠이 지나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집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리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대뜸 집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환기 좀 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는 평생 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 왔는데 며느리 눈에는 지저분하게 보였나 봅니다. 아들은 옆에서 유리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렇다며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말했죠. 다음 달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명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더군요. 아들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명품 가방이라니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월급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제가 망설이자 며느리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됐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한테 뭘 바라겠냐고 하더군요. 그 아이의 말투에는 저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남편의 금반지를 꺼내봤어요. 이걸 팔면 가방 한 개쯤은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험난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죠. 며느리가 조금 까다로운 것쯤이야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따뜻하게 데운 국과 반찬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입맛이 없더군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액자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가운 아이인 것 같다고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제가 잘 참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는 동안 제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죠. 이게 제 생계의 전부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도시락을 먹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쯤 뭘 먹고 있을까요? 유기농 음식만 먹는다던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이런 소박한 반찬은 쳐다보지도 않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를 아들이 사랑하는데 저는 그저 참고 견뎌야죠.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유리가 집들이를 한다며 엄마도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떡과 과일을 사들고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제가 가져온 떡을 보더니 이런 건 먹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그래도 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화려하더군요. 비싼 가구들과 명품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랑스럽게 집안을 보여주며 이게 얼마짜리고 저게 어디 브랜드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제가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집에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이 시시하다는 듯 이내 다른 손님들에게로 가버렸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졌죠. 처음에는 제 앞에서만 그랬는데 이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연립주택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다 아는 곳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웃들과는 가족처럼 지내왔죠. 그런데 며느리는 아파트 입구에서 저와 마주치면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쌩하고 지나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계셨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더군요. 아주머니들이 새댁, 시어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지 않겠냐며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냐며 저희 집안의 먼 친척 어르신인데 딱해서 좀 돌봐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그대로 유유히 걸어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친척 어르신이라고 했으니 다들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누가 제 며느리냐고 물어도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가족관계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죠. 그들은 항상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이라거나 잠깐 돕는 거라거나 며느리도 그렇게 저와의 관계를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제가 아들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갔어요. 저는 밤새워 장조림을 만들고 나물을 묻혀서 예쁜 반찬통에 정성껏 담아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거실에 있더군요. 제가 반찬을 내밀자 며느리는 인상을 확 쓰며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제 눈앞에서 그 반찬통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며느리는 이런 비위생적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며 자기들은 유기농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장조림과 나물들이 더러운 쓰레기들과 뒤섞이는 걸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제 정성이, 제 사랑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두 눈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들은 그저 엄마, 유리가 깔끔 떨어서 그렇다며 다음부터는 그냥 사다 주라고 하더군요. 제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터벅터벅 걸었어요.
빈 반찬통을 들고 오는 제 모습이 참으로 초라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계속 반찬을 만들어줘야죠.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 서너 명을 모아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하나 더 사셨다고, 그래서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시다고 하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와,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어요. 며느리는 우쭐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허풍을 떨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 아이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한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동네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머니들에게 다음 주에 명품 매장에서 새 가방을 산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좋다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도 모른 채 화려한 거짓말 속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이런 제가 며느리 같은 화려한 아이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제가 조금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주말에 외식을 하자며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아들이 저를 챙기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아들 내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며느리 옆에 선이 한없이 초라했죠.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메뉴판을 보더니 이것저것 비싼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들이 사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했죠. 어제 친구들이랑 백화점에 갔다는 둥,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둥, 제 얘기는 관심도 없더군요. 저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죠. 아들이 가끔씩 엄마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지만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어 자기 얘기를 이어가곤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할 때였죠. 아들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안 되더군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카드를 냈는데 그것도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를 냈어요. 한 달 월급의 절반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다음에 갚아준다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미안하다며 곧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돈을 다시 받지 못하리라는 걸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며느리는 제 돈을 쓰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느리의 허영심은 끝이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며, 그런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집을 파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이 집은 제 남편과 평생을 일궈 마련한 곳입니다. 남편이 공사판에서 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우리의 보금자리였어요. 남편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안 된다고, 이 집만큼은 절대로 팔 수 없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하나뿐인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면 되느냐고 소리쳤어요. 그깟 낡아 빠진 집이 뭐가 중요하냐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 취급했죠. 아들은 옆에서 엄마,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만큼은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일어서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집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부동산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동네방네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었다며 아들 내외가 월세 사는 건 나 몰라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 집에 현금을 잔뜩 숨겨놓고 있으면서 불쌍한 척한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며칠 뒤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낯선 남자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인이라며 집을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제가 집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중개인은 며느리분이 연락했다며 어르신 명의의 집을 팔고 싶다고 하셨다더군요. 며느리가 멋대로 부동산에 제 집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남자를 겨우 돌려보내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죠. 이제 정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정말 힘들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진 속에서 그저 웃고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엄마 통장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아들은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급한 일이 있다고만 하더군요. 저는 제 적금 통장을 해지해서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사는데 쓰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인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아들에게 돈을 줬으니 며느리가 어떻게 쓰든 상관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일하던 상가 건물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하더군요. 마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유리야, 어디 가느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밖에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창피하다며 저 같은 청소부가 자기 시어머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초라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창피한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까지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제 저를 부담스러워했죠. 며느리는 저를 창피해했고요.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평생을 희생한 건 아니었는데 세상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 이제 정말 힘들다고,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적었죠.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보낼 곳이 없더군요.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밤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끝낼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며느리가 제 흉을 봤다는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대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돈을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멀쩡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그런 거짓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 말을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도 아이고, 기억하시네 하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며느리가 워낙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만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집 열쇠를 가져갔어요.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먼저 알아챈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혼자 사시니 불안하다며 자기가 열쇠를 보관하겠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효녀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제 집에 며느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게 두려웠죠. 실제로 며칠 뒤 제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제 집에 와서 뭔가를 찾아본 게 분명했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제가 장롱에 넣어둔 현금 몇십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아들 생각에 참았어요. 며느리가 잡혀가면 아들이 상처받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죠. 언제 또 며느리가 몰래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죠. 며느리의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아이는 더욱 대담해졌죠. 이제는 아예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의 8번째 기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남편이 좋아하던 생선을 샀고 과일도 정성껏 골랐죠. 집으로 돌아와 조촐하지만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앞에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다고, 며느리 때문에 죽겠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생각하며 참고 있다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향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냄새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제사상을 보더니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큰 소리로 소리쳤죠.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걸 하느냐며 집안에 온통 향 냄새, 음식 냄새가 역겹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이 시아버지 기일이라고 이해 좀 해달라고 했죠.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라니 자기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며느리가 또 말했죠. 며칠 전에 분명 말했다면서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집 들어올 때마다 이상한 냄새 나면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그래도 이건 남편 기일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다고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니까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젓는데 가방 끈이 제사상 모서리에 걸렸죠.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의 영정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날카롭게 깨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죠. 오히려 차갑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조심했어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며느리는 깨진 액자를 치우려는 신용도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갔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그래도 다행이라면서요. 이참에 정리할 수 있지 않냐고 요즘 누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느냐고 했어요. 호텔 가면 되는데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바닥에는 남편의 사진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 놓여 있었죠. 남편의 웃는 얼굴 위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 대한 모욕,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그 차가운 말들, 그리고 실수라고 말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태도. 며느리는 일부러 한 거였어요. 저는 알 수 있었죠. 가방을 휘두른 그 동작, 액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잡으려 하지 않았던 그 손, 깨진 후에 보였던 그 차가운 눈빛.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아들한테 말해봐야 며느리는 가방 끈이 걸려서 그랬다고 할 게 뺑했죠. 저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해졌죠. 이제 끝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꺼냈습니다.
다행히 사진 자체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사진을 깨끗이 닦아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죠.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 아이가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한 모든 악행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장소, 증인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죠. 노트를 다 쓰고 나니 며느리의 악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복수할 명분이 있었어요.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돋보기, 만년필, 낡은 서류철. 결혼하기 전 저는 종로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20년을 일했죠. 제 일은 서류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등기부등본, 꾸며낸 신분증. 그 모든 걸 제가 찾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눈을 속이려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저는 종이 위에 미세한 흔적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든 기술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죠. 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다시 그 시절에 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들고 빛에 비춰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렌즈는 여전히 선명했죠. 이 돋보기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밝혀냈던가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졸업했다는 대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문회 명단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자는 친절하게 확인해 주더니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이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학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첫 번째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살았다는 동네도 알아봤죠. 오래된 슈퍼에 전화를 걸어 혹시 20년 전쯤 그 동네에 살던 부잣집 딸 이유리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슈퍼 주인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대신 이미숙이라는 아이는 기억난다고 하더군요.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던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이미숙. 혹시 그 아이가 며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화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야 했죠. 그것만이 제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말했던 그 동네로 직접 가봤어요. 오래된 연립주택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한 슈퍼 앞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혹시 20년 전에 이 동네에 살던 이미숙이라는 아이를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다고, 홀어머니랑 살던 불쌍한 아이였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생이 많았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할머니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더니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며느리 이유리는 가짜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이미숙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느리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옛날 신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했죠. 며칠 동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날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어요. 20년 전 그 동네에서 홀어머니와 딸이 생활고로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였죠. 기사에는 딸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숙. 그리고 사진도 있었어요. 앳된 얼굴의 소녀가 울고 있는 사진이었죠. 자세히 보니 며느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며느리의 정체를 거의 다 밝혀낸 것 같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에 직접 가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집에 CCTV도 설치해 놓았을 텐데.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다음 주에 며느리랑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이때다 싶었어요.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복수를 결심한 저는 더욱 냉철해졌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간다는 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했죠. 낡은 돋보기와 작은 카메라, 그리고 옛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던 장갑을 챙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공항으로 출발했다는 문자를 받고 저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며느리가 준 예비 열쇠가 들려 있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집에 들어오라며 열쇠를 줬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조용한 집안이 제 심장 박동 소리로 가득 찬 것만 같았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품 가방들이 진열장에 가득했고 비싼 화장품들이 화장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곧장 화장대로 갔습니다. 화려한 화장품들 사이에 자물쇠로 잠긴 작은 보석함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죠. 결혼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저는 자물쇠 여는 법도 배웠었습니다. 범죄 사건에 연루된 서류를 찾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이었어요. 그때 제 상사는 이렇게 말했죠. 순자 씨, 세상의 모든 자물쇠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 여는 게 아니라고, 진실을 찾는 사람도 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에서 실핀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물쇠 구멍에 넣고 움직였어요. 손끝의 감각에 신경을 집중했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제 손은 그 기술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보석함 뚜껑을 열었죠. 함 속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신용카드 명세서 다발이었어요. 이상했죠. 받는 사람 이름이 이유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마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최선영, 박지수, 김민희. 하지만 주소는 모두 이 아파트였죠. 며느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쓴 게 분명했습니다. 명세서 내역을 보니 전부 명품관에서 사용한 것들이었어요. 수백만 원씩 쓴 내역이 즐비했죠.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밑에서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사진첩을 열었죠. 첫 장부터 충격적인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부잣집 딸의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짙은 화장을 하고 야한 옷을 입은 며느리가 여러 남자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지킴이 미숙.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이 분명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사진첩 맨 밑에 구겨져 있던 서류였습니다. 낡고 해진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죠. 거기에는 이유리가 아닌
이미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와 일치했어요. 주소는 제가 며칠 전 찾아갔던 그 동네였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세탁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봤었어요. 며느리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며느리는 아마 불법으로 이름을 바꿨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개명을 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 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죠. 며느리의 거짓된 과거가 모두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뭔가를 챙기러 온 모양이었죠. 저는 재빨리 모든 걸 보석함에 다시 넣고 베란다 세탁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제발 저를 발견하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는 곧바로 나가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세탁기 뒤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며느리의 모든 비밀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며 며느리의 과거를 정리했어요. 이율이라는 이름도 부잣집 딸이라는 신분도 모두 거짓이었죠. 며느리의 진짜 이름은 이미숙.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빚에 쫓기거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제 아들을 만나 결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척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왜 그토록 저를 무시했는지, 왜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 같은 평범한 시어머니조차 자기 비밀을 알아낼까봐 저를 멀리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며느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마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에 유리 생일이니까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직접 기획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며느리가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의 거짓된 과거를 폭로하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사진들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USB에 담았죠.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날 할 연설문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잔치가 그 아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되도록 저는 완벽하게 준비할 작정이었어요. 연설문을 작성하는 동안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정선을 고려해야 했죠. 먼저 며느리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수했던 소녀의 모습을 보여준 후 점차 유흥업소 시절, 개명 서류, 불법 카드 사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며느리의 타락을 더욱 극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증거마다 설명을 덧붙이고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한 거짓말들과 대조표를 만들었죠. 며칠 동안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복수를 준비했어요.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유리 생일 파티에 꼭 오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어머니도 모시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꼭 갈게. 며느리한테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죠. 아들은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어떤 건지 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며느리의 모든 거짓을 벗겨내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선물 말입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단순히 증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극적으로 폭로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시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정에 제출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를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한 번은 대기업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지만 저는 3개월에 걸쳐 수천 장의 서류를 대조하며 그 흔적을 찾아냈어요. 법정에서 그 증거가 공개됐을 때 범인은 할 말을 잃었죠. 또 한 번은 신분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주민등록 등본까지 완벽하게 꾸며냈지만 저는 발급 일자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 한 가지 증거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20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저는 수백 건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기꾼들의 수법도 문서 위조의 흔적도 모두 꿰뚫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 모든 걸 잊고 살았죠. 이제 그 기술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내는데 제 모든 경험이 쓰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집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각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했어요. 먼저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발급 일자를 보니 15년 전이더군요. 그때쯤 며느리가 이미숙에서 이유리로 개명했다는 뜻이었어요. 개명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저는 법원에 문의했습니다. 옛날 동료에게 부탁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며느리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이유로 개명 허가를 받았더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사유로 개명하는 경우는 범죄 기록이나 신용불량 등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였죠. 며느리도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일했던 유흥업소도 알아봤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미소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10년 전에 폐업한 업소더군요.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다는 기사도 있었죠. 며느리는 그곳에서 일하다가 아마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운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도 살펴봤습니다. 발급 일자를 보니 최근 2, 3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계속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였죠. 타인명의 도용은 형법 위반이에요. 며느리는 지금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먼저 며느리의 어린 시절 사진, 그 다음 유흥업소 시절 사진, 개명 서류, 그리고 최근의 불법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면 며느리가 어떤 과거를 거쳐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죠. 각 증거에 설명을 덧붙이고 며느리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자신이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기에 며느리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졸업사진이라고 보여준 것도 가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강남 빌딩도 해외 출장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조하며 정리하니 며느리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허술한지도 드러났죠. 거짓말쟁이들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꾸며도 어딘가에 반드시 틈이 생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했던 말들도 기록해뒀어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증인들이 누구인지 모두 정리했죠. 생일 파티에서 제가 폭로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기들한테 했던 말을 떠올리고 제 증거와 대조하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향할 겁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며느리도 불쌍한 과거가 있었을 테니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엎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도 며느리를 용서할 이유가 없었죠. 며느리가 뿌린 씨앗은 며느리가 거둬야 해요. 마침내 생일 파티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USB에 증거를 담고 연설문을 외우고 입을 옷도 정했죠. 제일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 제가 가장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거짓을 폭로하러 가는 정의의 심판자였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당신의 원한도 갚고 제 명예도 되찾을 거라고 속삭였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을 위해 충분히 쉬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 파티, 그날이 바로 제 복수가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죠.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의 거짓된 삶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 제가 찾아낸 모든 진실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한복을 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늘 저는 며느리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었죠. 가방에 USB를 넣고 연설문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까지 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풍선, 꽃, 고급 케이터링 음식들. 며느리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모두들 차려입고 와서 며느리의 생일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화려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액세서리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여왕처럼 행세하더군요. 며느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비록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오셨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했죠.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을 믿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저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저는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파티가 시작됐죠. 케이크가 나오고 샴페인이 따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단상에 올라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좋은 사람들과 살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라며 거짓으로 저를 칭찬하더군요. 사람들은 또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해서 제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왔냐며 당황스러워했죠.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 며느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신 동네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며느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죠.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제 며느리가 있다고, 스스로를 강남 부잣집 딸 이율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혹시 이 동네 토박이 분들 중에 20년 전 홀어머니와 어렵게 살던 이미숙이라는 아이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그 순간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우리 옆집에 살던 미숙이가 아니냐며. 홀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던 그 아이라고 외쳤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며느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차례차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며느리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짙은 화장을 한 며느리가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떴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명세서들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하나하나 공개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원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죠. 제 며느리는 빚에 쫓겨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속이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여러분 모두를 기만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에서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부잣집 딸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냐고 따졌죠. 또 다른 사람은 며느리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며 당장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아들 민준이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죠.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였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비난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어요. 며느리의 화려했던 생일 파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제 가슴 속에는 통쾌함이 가득 차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끝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남편의 원한도 제 억울함도 모두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여보, 봤죠? 제가 해냈습니다. 며느리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온통 소문으로 퍼졌을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남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저는 집에 도착해 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여보, 이제 편히 쉬라고 당신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죠. 며느리 걱정, 동네 사람들 눈치, 그 모든 게 사라진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아마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완전한 타인이 됐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죠.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이제는 제게 미안해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저한테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워낙 그럴싸했으니까요. 다들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헬쑥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죠. 아들은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며느리 편만 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간이 아들한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국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일어나라고, 이제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아들은 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저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죠. 자기가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고 말했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후 저는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다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죠. 슈퍼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길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상가 청소를 나갔어요.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집 창가에는 새로운 화분을 놓았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죠. 남편의 사진도 새 액자에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깨뜨린 그 액자 대신 더 크고 멋진 액자를 장만했어요. 남편은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가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며느리도 사라지고 아들도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찾아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며느리를 고르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소박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정중하게 대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도와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아들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죠.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낡은 연립주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며느리 때문에 잃었던 평화를 이제 다시 되찾은 겁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제 삶도 이 꽃들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돌아왔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저는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됐죠.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참고 견디며 준비한 결과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신도 편히 쉬라고 속삭였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상가 청소를 나가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닦습니다.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그 착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죠. 새 며느리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항상 고맙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아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더욱 가까워졌죠. 예전 며느리 일은 이제 다들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누군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혀를 차며 신기해해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웃기만 합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집 창가의 화분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작은 정원처럼 됐어요. 저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행복을 느끼죠. 남편의 사진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을 놓습니다. 여보, 봐요.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말해요. 어느 날 새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죠. 아기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 손주 잘 키워보자고 했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위한 옷도 뜨개질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있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하지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끔 예전 며느리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다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따스한 봄날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짓죠.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조용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고 평화는 찾아왔어요. 이제 제 삶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새 며느리는 자주 저를 찾아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가르쳐 줬어요. 김치 담그는 법, 장조림 만드는 법, 나물 무치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며느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노트에 받아 적고 사진도 찍고 집에 가서 연습도 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였죠. 어느 날 며느리가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였어요. 저는 맛있게 먹으며 며느리를 칭찬해줬죠. 아들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자주 안부를 물어줍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 수리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옮겨주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아들은 철이 든 거예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가끔 제게 말씀하세요. 순자 씨 정말 대단하다고, 그때 그 며느리한테 당하고도 꿋꿋하게 이겨냈다고 칭찬하십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하죠. 이제 저는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옷을 뜨개질하고 동화책도 준비하고 요람도 마련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곧 태어난다고 당신을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속삭여요. 햇살이 따스하게 제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함을 느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삶은 다시 아름다워졌죠. 정의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